우리가 이제 지난번 얘기에서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이제 결국에는 이민수 선생님 오셔서 사실 오시면 또 엘리트 예술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건데, 그 엘리트 예술이라는 개념이 형성되던 시기의 음악, 그죠? 음악이니까. 그게 사실은 19세기 음악이거든요. 그리고 19세기 좀 올라가서 18세기 말,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엘리트 음악이 된 거잖아요. 그죠? 대학에서 배우는, 그죠? 성악, 그죠? 뭐, 기악할 때, 그때 곡들도 이제 그렇게 한마디로 박제화가 됐다 그러나. 그래서 그것만이 뭔가 이제 예술인 것처럼 이렇게, 그죠? 그 고급 예술, 대중 예술이 아니라, 그죠? 인 것처럼 그렇게 형성이 된 그 시기. 그러니까 이제는 좀 그렇게 좀 보셔야 되고, 시기적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문화적 관점에서. 그래서 결국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이 서전트, 그러니까 에드워드 시대의 사치스러움을 잘 나타내는 초상화. 그래서 뭐 미술사 쪽으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이 사람은 아주 그죠? 이렇게 이런, 그죠? 요 지난번에 봤던 마담 X. 이제 요 그림하고요. 이제 이런 아주 화려하고 예쁜 그림, 그죠? 이런 걸 이제 그려서 그 당시에도 엄청난 초상화 주문을 받았고, 이런 그림을 남겼는데, 정말 뭐, 대단하죠. 이런 그림 자체가, 그죠? 본인이 주인공을 그렸다고 하면은, 대단한데, 그죠? 참 자신의 가장 젊을 때, 활짝 폈을 때 그 모습을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는 이제 결국 그게 그 시대의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소문자 아트와 대문자 아트의 갈림길. 그래서 새로운 예술을 지지했던 이런 영국 비평가 같은 사람은, 야, 이거는 놀랍긴 한데 이건 아트가 아니다. 그냥 스킬, 그죠? 테크닉, 기술자의 예쁘게 그린 그림이지 이거는 예술의 어떤 미학적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술의 그 미학적 퀄리티라는 게 뭐냐? 그게 대문자 아트에서 얘기하는 어떤 우리가 그 자체로 추구하는 미라고 할 수 있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 이제 그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시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연결지어서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 우리 예술은 서구 예술은 구상 미술을 추구하다가 이제 추상 미술을 갔는데, 그죠? 이게 지난번에 봤던 휘슬러에서 봤잖아요. 추상미술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대상을 리프레젠트하는 이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추상미술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대상이 있으면은, 그죠? 이 대상과 그죠? 이 그림이, 그죠? 그림의 이 연결고리죠. 연결고리. 그죠? 이 연결고리가, 그죠? 예전에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그냥 이 리프레젠트 하는 그림을 그리느냐가 중요했는데, 그래서 가장 리얼리스틱하게 그리는 게 어떤 게 더 리얼리스틱한 거냐라는 거 고민을 했고, 그래서 뭐 원근법이 나오고 카메라 옵스큐라가 나오고 뭐 이따도 얘기 나오겠지만 해서 그런 구상 미술이 하나의 미술적인 이상으로 추구가 됐었는데, 이 추상미술이 되면서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이 연결고리 이제 끊어버리는 거죠. 그죠? 연결고리가 없다. 그냥 우리는, 이제 새로운 미술은 이 자체라는 거예요. 자체, 요거 자체가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연결고리, 이거라든지 어쩌면 이거에 포함된 어떤 사회적인 도덕이나 사회적인, 어떤 사회적인 의미나, 그죠? 이런 것 등하고는 연결성을 끊어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점점점으로 거의 표시가 되는, 거의 연결성이 사실상 없이 그냥 이 자체로 예술적인 미적인 감흥이나 감각을 느끼면 된다라는 게 결국 추구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지난번에 음악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악도 이 현실하고 연관 없이 그냥 음만 가지고 음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체를 우리가 즐기듯이, 미술도 그렇게 그냥 이 화폭에 있는 이 내용의 구성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감동을 느끼고 감흥을 느끼고 어떤 끌리고 하면은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추구해 왔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상주의도 그래요. 인상주의도 이게 대상과의 연결성이 아니에요. 그 자체의 인상에서 그냥 어떤 즐기면 끝난다는 어떤 느낌이나 감흥을 얻으면은 된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그래요, 사실은. 인상주의건 이후에 20세기 초에
유행했던 이 추상 미술은 결국에는 그겁니다. 요 이제 구상 미술 지난번에 우리가 용어 나왔잖아요. 구상 미술이 아니라 추상 미술이고 추상 미술의 본질은 그냥 그 여기 쓴 것처럼 선, 색채, 형태, 질감 등 시각 요소들의 배열을 통해 감상자들로 하여금 어떤 미적 감각이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수많은 미술이다. 그래서 요 자체가 중요한 거, 요 안에 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리프레젠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이제 그 방향으로 이제 미술이 이제 방향을 잡았죠. 음악과 유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다양한 실험이 나오겠죠. 엄청나게 많은 실험. 그래서 실험적인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 20세기 초에 다양한 실험들이 쏟아지는 게 별의별 뭐 입체주의니 뭐 그죠 그 야수파니 다 실험이에요. 실험. 그냥 이 안에 이것만 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감정적인 격동이나 어떤 그죠 감동을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요 자체로만 봐야 된다. 이거랑은 분리되는 거다. 근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게 이제 실제 삶이에요. 우리의 실제 삶.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삶과의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술이 삶과 분리된다. 그죠? 삶과 분리해서 그냥 그 자체로 즐기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이 자체로 즐기는 것. 그래서 실제 삶과의 분리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실제 삶과 방향성이요. 이 엘리트 예술은 실제 삶의 맥락에서 분리된. 그러니까 저런 작품들은 실제 삶에는 있는 게 아니라 미술관에 가 있는 거죠. 그죠? 미술관이라는 분리된 공간에서 이렇게 안치되어 있는. 피카소가 자기네 사랑하는 연인의 어떤 그 대상을 가지고 작품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설명하지 않았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그 사람 일대기를 이렇게 읽어봤을 때 그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그거는 그 피카소의 삶을 그림에다 표현한 거라서 그걸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타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나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이게 음악처럼 그렇게 성공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 자체로만 본다는 게. 그러니까 나름 여기다가 의미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꾸 뭔가 의미를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미가 그냥 의미가 아니라 일반들은 알기 어려운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막 뭔가 그 뭐라 그럽니까? 깊은 의미, 뭐 더 깊은 뭐 삶의 본질, 뭐 말을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뭔가 그럴싸한 미사용어를 갖다 붙이면서 그런 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좀 어떤 고고한 의미라고 할까요? 우리가 아주 고고한, 그죠? 아주 그런 어떤 의미를 나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막. 갖다 붙이게 된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타협이에요. 타협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나 이거 어려워하거나 뭐 관심이 없거나 뭐 그저 음악적인 그런 안 되니까 자꾸 의미를 이제 거기다가 갖다 붙입니다. 좀씩요. 그러니까 원래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휘슬러 봤던 것처럼 휘슬러가 말한 그걸로 그 말 그대로 따라가면 결국 이거예요. 완전히 이게 분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내 엄마 그린 게 아니다. 그냥 이게 배열을 실험한 거다라고 한 그 말만 따라가면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겠지. 의미가 그죠? 우리 뇌는 의미를 자동적으로 찾으니까요, 그죠? 자동적으로 찾기 때문에 우리 뇌와 타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거기다가 이제 그런 의미를 찾아내고 아까 피카소의 그런 개인의 생애. 그러니까 피카소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이런 생각 없고 그냥 자기가 뭐 사랑하는 연인 또 자신이 좋아하는 거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뭐 그린 건데 뭐 사람들이 알아서 해석해 주니까 알아서 의미를 연결해 주고 해석하니까 뭐 성공을 한 거죠 나름. 와닿지 않는 표현 중에 하나가 미적 감각이나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미적이란 표현.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으면 그 소리를 들으면 거기에서 뭐 감정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음악을 뭐 깊이 이렇게 듣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용한 음악 아니면 시끄러운 음악 이런 걸 들으면서 어떤 의미에서 영감 같은 걸 느끼게 하잖아요. 그런 음악에서 그거를 우리 미술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저기서 미적이라고 표현되는 거는 시각적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까? 그렇죠. 시각을 통해서 그런 그러니까 여기서 미적이라는 게 에스테틱이라는 건데 이게 감성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실 별 뜻은 아니고.
그냥 감각 또는 뭐 근데 왜 미적이라고 했냐면 요거는 사회적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요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게 아닌. 요런 게 아니라면서 미적이라고 붙은 거예요, 요게 분리됐다는 의미예요. 사회적인 게 아니라 사회적 어떤 의미, 뭐 우리 엄마 뭐 그리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솟아오르는 하지만 어떤 우리의 어떤 강렬한 음악 같은 데서는 미적 감각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쓰나요? 쓸 수 있죠. 에스테틱 음악도 당연히 음악도 에스테틱인 거죠. 미적인 거죠. 그게 미적이지 벌써부터 에스테틱이라고. 저는 저 미적이라는 미적이라는 단어가 어려워요. 여기 한편으로 어렵다기보다 애매해요. 애매한데 요 맥락에서는 아름답다라는 말. 그러니까 요 맥락에서는 요 맥락에서는 사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것하고 무관하게 그냥 좋다. 이거 그냥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반 고흐의 그림 볼 때 뭐 이념 뭐 교훈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뭔가 좋고 뭐 강렬하고 이런 우리 뭐 어떤 음악을 베토벤 음악이나 슈베르트 음악 같은 거 들을 때도 그냥 좋다 이런 것처럼 그죠? 어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미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말이 어려워가지고. 말이 이게 사실 어려운 말이. 이거 미학과 다니는 사람한테 뭐 교수한테 물어도 이거 제대로 얘기 못해요, 사실은. 미적이란 말을. 근데 그 사용하는 맥락들이 있는데 요 부분에서는 그렇게 사용됐어요. 사회적인 건 아닌 분리됐다는 의미에서의 어떤 감각이나 정서. 그러니까 사회적 정서나 사회적 감각은 아닌 거죠. 이게 반대로 생각하기 좀 쉬워요, 요거는. 그래서 칸트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그 칸트 미학 이런 것도 사실 쉬워요. 이게 이제 이런 게 칸트 미학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칸트는 그 판단과 비판이라는 게 그거는 독립돼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사회적인 요소와는 독립적으로 우리는 인간한테는 미적 감관이 발달해 있다.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베르사유 뭐 거울의 방을 보면은 이건 사회적으로는 아주 악독한 거죠. 왜냐면은 백성들의 세금을 빨아가지고 이걸 지운 거니까. 그러나 우리 그런 거를 빼고 그런 사회적인 의미를 빼고 실제상과 분리해서 그 자체로 볼 때는 그냥 아름답지 않느냐라고 칸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된 미적 감관이 있다. 감관이 발달해, 에스테틱이 발달했고, 그게 이제 우리 하나의 기능이다. 우리 인간 오성이 아닌 이성의 기능 중에 하나다라고 칸트가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뭐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은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현대 예술의 시작점이 된 거예요. 철학 미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쇼펜하우어나 니체 요 계통 사람들을 보면 예술가를 굉장히 높은 수위에 올려놓잖아요. 그게 요거예요. 아까 고고한 의미를 갖다 펼친 거예요. 고고한 의미. 그냥 의미가 없다 그러면은 특히 그때 이제 바로 요게 분리가 되던 시기였거든요. 쇼펜하우어하고 니체 시기 요게 분리되는 시기인데 그러면 의미가 없느냐 그냥 그 자체로 즐기는 거냐? 그렇지 않다. 거기에 어떤 숭고미와 칸트가 말한 숭고미와 고고한 인간의 깊은 어떤 본질이 있다라고 자기들도 모르는 말 한 거예요. 아니, 그게 뭐냐면, 말 못하지. 근데 어쨌든 그 의미가 있다 생각, 의미가. 그래서 예술가가 가장, 높은 진실을 아는 사람이다. 근데 그게 또 왜 나왔겠어요? 우리가 과학보다 위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과학이 트루스 하는데, 과학은 보편적 트루스 하는데, 그거는 그냥 현상적인 트루스고, 우리는 그보다 높은 진리를 얘기한다. 진실을 얘기한다. 예술가는.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한 건데, 그 진실이 뭐냐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죠. 우리가 미술 작품이나 음악을 들으면서, 그냥 좋다. 이것만 느끼면 되는 겁니까? 이런 고고한 이런 거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고한 의미 깊은 그런 의미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거는 내가 느낀 걸 다른 사람한테 느끼게 해줄 수 없는 거. 깨달음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걸 얘기하면 그걸 막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저희 입장에서 모르니까 예술을 감상할 자격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게 이제 사기술인 거예요. 사기술 사실은. 그거를 이야기 들어서 그걸 나도 알겠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 대박줄이 끊어져. 맞아요. 이야기들은 계속 그렇게 돼야만. 그렇게 모르는 얘기로 일반들은 뭐 이해할 수 없는 얘기로만 돼야만 여기 남는 거예요. 철이 높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 뿐인 거죠. 근데 사실은 실체가 없어요. 사실 없다는 겁니다. 때는 그렇게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한계도 없는 거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러니까
높은 부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과 연결되는 거죠. 딱 손이 그어져 버리거나 답이 내려져 버리거나 딱 한계가 지어져 버리면 생각을 안 하죠. 그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쪽이 어떤 그래서 예술은 그래서 모하다는 걸로 사실 남아 있어야 돼요. 예. 그래 모한 거로 남아 있어 사람들이 계속 그 의미를 찾거든. 그죠? 고민하고. 예, 예. 예. 답이 내려져 버리면은 이건 이제 과학이 된다 해서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거 없어요. 사실 실체가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미학과나 이런 데서는 괜히 그런 식의 어려운 뭐 일반 사람들 알 수 없는 개념, 포스트 모던적인 뭐 개념 막 만들어내고 그게 사실 사람들 현혹하던 거예요. 니들 이런 말 모르지? 그게 이 깊은 삶의 진실을 몰라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그게 그런 업이기 때문에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의미가 일상적인 의미가 되면 안 되잖아요. 도덕적인 의미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도덕적인 의미를 추구했던 게 이게 사실은 그 참여예술이에요. 그죠? 참여예술, 그죠? 이제 사회주의 뭐 이런 거, 그죠? 노동예술 같은 거, 그거는 분명한 이걸 바로 드러내잖아요. 그죠? 근데 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그런 또 참여예술이 아닌 순수 그 자체의 어떤 숭고하고 뭐 고고한 그거를 넘어선 보편적인 진리, 예술적 진리. 그러니까 예술적 진리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게 이때 만들어낸 말이에요, 다. 예술적 진리. 그래서 과학적 진리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죠, 사실은. 사람은 뭐 과학적 사실의 그 영역도 있지만 감성적 영역도 있고 뭐 가치를 추구하는 영역도 사람 안에 들어있는 부분. 그런데 이제 그게 한 가지 먹히는 이유는 있어요. 먹히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그럴 때 과학으로 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성으로 살진 않아요. 근본적으로는 미학성, 자신이 가진 미학성이라고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그렇고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자신이 가진 감정에 따라 살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말이 먹힐 수 있는 면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과학이 다가 아니야. 과학적 진리가 다가 아니고 결국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감동시키는 거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 쉬운 말로 말하면 감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감정에 대한 얘기는 따로 안 했는데요. 뭐 나중에 기회 있으면 감정에 대한 우리 공부도 하겠습니다. 감정. 근데 사실 그래요. 우리 모든 행동은 다 감정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시우라 쇼펜하우에서 감정이 본전이 이성이 거진 나와. 그거 이제 저 시점하고 같이 맞물려서. 감정이에요, 감정. 근본적으로. 뇌과학적으로도 그렇고, 뇌과학뿐 아니라 생물 자체가 원래 감정에서 모든 행동이 비롯되는 거거든요. 감정에서.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얘기 또 나오면 하도록 하시고. 어쨌든 그래서 요 시기가 결국 그렇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요것이 분리가 되고, 한편으로, 그러니까 현대미술은 요쪽으로 가면서 일반들로부터 좀 더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변형들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 또 한 가지 사례가 사실 이겁니다. 이 포토 리얼리즘의 원형이라고 우리 책에 나오잖아요. 이제 책을 보시겠습니다. 182페이지. 가서 이민정 선생님 못 오신다고 올렸나요? 아니면 뭐 없나요? 아예 연락이 없으신가요? 늦게 오신다고 올리는데. 네. 없네? 그러니까 걱정이 되네 또. 그러니까 이러면 또 걱정이 되죠. 정확하신 분인데. 네. 사용은 뭐지? 그럼 이렇게 좀 이따 배우는 정확하신 분인데 그죠? 못 오면 못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뭐 이러시긴가 보죠. 일단 제가 보기엔 큰일 아닌 것 같고 어디 붙잡혀서 식사하시고 늦을 수도 있는 겁니다. 개강하고. 자, 그래서 이제 182페이지에 그 알아두면 편리한 미술 용어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일이 읽지 않겠고요. 그러니까 알아두면 편리한 미술 용어 중에 그 세 번째 그 재현적, 그죠? 피거러티브라고 나오는데요. 인물, 동물, 그 밖에 다른 사물들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양식으로서 구상적, 그래서 구상미술, 그죠? 이런 용어와 동일하다. 재현적, 구상적. 반대되는 말은 추상적, 그죠? 또는 비구상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픽, 평면. 그래서 평면이란 말이 이제 왜 나오게 됐느냐. 이거 너무나 명확한 건데. 그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평면 아니냐. 근데 이게 왜 중요하게 됐느냐면요. 평면, 정적, 평면적이라는 거. 이런 게 왜 중요하게 됐느냐. 그거 보세요. 평면적. 연결된 거죠. 평면적. 플랫. 그러니까 깊이
깊이나 양만 같은 착시 기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 혹은 색조의 단계적 변화를 통해 3차원적 느낌을 전하는 기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 이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재현적인 그림, 구상 미술이 아닌 거예요. 이 평면적인 예술은 추상 미술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추상 미술의 핵심은 그냥 이 그림, 뭐라 그럽니까? 이 액자 안에 있는 이 그림과, 그러니까 그림 안으로, 이 안에서만 요거만 가지고 그냥 우리가 즐기고 그 감동을 받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대상을 그린 거라면은 입체감이 있어야 돼요. 그 르네상스 이후에 계속 추구해왔던 거잖아요. 그죠? 입체감이 있고, 그래서, 야, 이거 뭐랑 똑같이 그렸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일부러 무시하는 거예요. 일부러 무시하고, 그냥 그 자체로, 이건 평면적인 감각으로서 그냥 우리가 그냥 그 에스테틱이죠. 그 미적 정서를 느끼는 거예요. 평면성, 어떤 둔탁함. 그래서 3차원적 느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게 요게 평면적이라는 것도 그냥 그 그림 자체로만 그 다른 외부 사물과 연관시키지 말고 그 자체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각이나 감정을 추구하면서 나오게 되는 이런 용어입니다. 평면적이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 평면적이라는 것은 그래서 요게 나와요. 요런 게 저기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194페이지에 그죠? 요 그림, 유명한 그림, 그죠? 풀바두에 있는 점심, 이런 게 이제 평면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벽히 입체적이지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처음에 왜 이게 평면적이었을까? 입체적으로 평을 이렇게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하다가 좀 못한 거 아니냐, 그죠? 좀 완전 입체적이지 않죠, 그죠? 완전 입체적, 이게 평면적인, 이 만해의 그림들이 평면적인 게 많아요. 그게 만해의 그림들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자체로 일단 그냥 그 그림 내에서 어떤, 물론 이제 만해의 그림은 이제 어떤 그런 거 사회적인 의미가 중요하게 담겨 있지만은요, 미술 기법상으로는 이게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원근법이나 이런 요소를 상당히 무시한, 그러니까 뭐 그게 좀 들어가 있긴 하죠. 나름 약간의 어떤 원근감이 없진 않은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중에 보시던 만해도 다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평면적이에요. 평면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다음 페이지 196페이지에 보시면 아래쪽에 모네의 대성당 시리즈 같은 것도 보면은요, 이것도 그냥 평면 위에 물감 얼룩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입체감 같은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평면 위에 어떤 물감 얼룩처럼 우리 그 시각에, 왜냐면 시각 자체는 평면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입체적으로 지각할 뿐이지, 입체감을 표현한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망막에 맺힌 순간의 인상, 평면적 인상을 그냥 화폭에 그냥 옮긴 겁니다. 요 여러 그 대성당 시리즈, 시시각각 변하는, 그래서 아침 구름 낀 하늘, 갈색 거의 조화, 이렇게 여러 가지 돼 있는데요. 그것뿐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이 대성당을 그린 게 아니라, 그때 맺힌 눈의 평면적인 인상을 평면적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평면이니까 평면으로 표현되겠죠, 그냥. 그래서 그런 평면성이 또 한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198페이지 나오는구나, 모네. 요런 그림 상당히 평면적이에요, 요것도. 198페이지. 이 그림도, 이게 우리는 자꾸 입체적으로 봐서 그렇지, 입체적인 원근법에 익숙한 쪽 봤을 때 이게 상당히 평면적이에요. 옆에 길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좀, 그죠? 그래서 완벽히 입체적이지 않습니다. 상당히 평면적입니다. 그 자체로 그냥 들어온, 우리가 자꾸 입체적으로 봐서 그렇지, 결코 그 전에 있었던 현실을 모사하는 입체적인 그림보다는 상당히 평면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평면적인 그림이 계속 가다 보면은 그게 나오는 거예요. 몬드리안의 그 사각형 나오는 거예요. 완전 평면적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쭉 나가다 보면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미술의 그 방향성 자체는 그냥 화면 내에서의 그 자체로 그냥 우리가 어떤 미적 감각을 얻고, 감동을 얻고, 인상을 받는 것. 자, 그래서요, 그래서 다시 이제 182페이지로 오셔가지고요, 182페이지. 그래서 왼쪽에 미술 용어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포토리얼리즘, 이제 아까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포토리얼리즘의 원형. 윌리엄 마이클 하네트는 당시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정물 화가였다.
일상용품들을 현미경과 같이 정확하게 묘사한 그의 작품은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말 그대로 눈속임 뚜롱빼이유 그 이제 불어입니다. 그러니까 에유가 그 이제 눈이란 뜻이고요. 눈을 속였다 뜻입니다. 눈속임이라는 용어에 걸맞은 것이었다. 많은 관객들이 그림을 직접 만져봄으로써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할 정도였다. 많은 관학이라는 이제 아카데미입니다. 아카데미를 번역한 거예요. 아카데미. 그러니까 그 아카데미 정통.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한예종.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그런 그 미국 화가들이 예쁘장한 누드화로 파리 관전, 이게 이제 그 살롱이죠. 살롱전에 그 출품하고자 애쓰던 것에 반해 하네트의 그림은 그런데 출품한 게 아니라 술집과 식당에 전시되었다. 물론 팔렸으니까 비싸게 팔려서 거기서 사가지고 걸어줬겠죠. 술집, 식당, 뭐 호텔 이런데, 호텔 로비 이런데. 그래서 사실 한 식당은 하네트의 그림으로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진짜인지 그림인지 헷갈리는 그의 작품을 보고자 몰려들기도 했다. 이러니까 이제 그 술집이나 식당은 그런 그림을 사두면은 아주 좋은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보통 그림 속의 사물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기를 걸었는데 실제로 하네트는 화폐를 그린 그림 때문에 위조죄로 조폐당국에 체포되기도 했다. 화폐를 있는 그대로 그려서. 그래서 정물화, 바이올린과 음악, 아래쪽에 흑백으로 되어 있는데요. 좀 이따가 칼라 보시고요. 바이올린과의 음악은 사실주의. 물론 이건 여기서의 리얼리즘은 그 유럽의 그죠 그런 그게 아니라 이 리얼리즘은 르네상스 이후에 추구해왔던 그런 리얼리즘이죠. 그런 리얼리즘의 그 극한까지 다다른 작품이다. 그래서 그림자를 사용해 그러니까 악보의 한쪽이 약간 접혀 있으면 문도 조금 열려 있다. 그래서 하네트는 깊이 느낌을 다양하게 전달해주고 있다. 이 사물들은 기하학적으로 정확하게 배치되어 있는데 수직 축에는 활과 나무 판자의 홈, 빗장이 있고 수평 축에는 경첩과 나무 판자가 한 자리에 서로 교차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사물들은 매우 치밀하게 균형이 맞춰져 있어서 그중 한 물건이라도 옮기면 전체의 균형이 맞을 것 같다 해서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나온 시기가 언제입니까? 물론 미국이지만 19세기 후반 아니에요, 그죠? 19세기 말. 그래서 포토리얼리즘 이건 좀 이따 보도록 하시고 이제 앞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윌리엄 하네트. 자, 그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 아시죠? 그죠? 왜 아일랜드에서 요때 1845년부터 해서 감자의 곰팡이, 그죠? 곰팡이가 펴가지고, 아일랜드는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감자가 다 곰팡이에서 못 먹게 돼가지고, 아일랜드 사람 700만, 100만 명 넘게 죽고 다 이민, 그죠? 미국으로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그죠? 미국으로 이민을 간, 그때 그 유명한 감자 대기근 때문에 아일랜드 출생입니다. 아일랜드에서 태어나서, 그것 때문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하여서, 펜실베니아 아카데미. 배웠죠? 펜실베니아 아카데미. 그죠? 이킨스. 우리 앞에서 이킨스, 왜, 그죠? 남학생, 여학생 같이 왜 누드화 했다가, 결국 이제 사표 내고, 쫓겨난, 이킨스가 있었던 그 아카데미에서, 미술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펜실베니아 아카데미가 어쨌든 미국에서는 제일 이킨스 덕분에 등등해서 가장 인기 있는 지금 한예종처럼 인기 있는 그런 미술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미술을 공부했는데 자신이 개발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아카데미 등에서 배우고 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주문을 받고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옛날 시대가 아니라 주문 받고 그림 그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배운 게 그림인데 그림 그려서 최소한 돈은 벌어야 되는데 그럼 가장 쉽게 돈 벌 수 있는 쉬우면서도 쉽다기보다는 가장 확실하게 이름 날리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똑같아요. 프랑스 살롱전에 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미국이 아니라 이게 프랑스가 최고의 권위였고, 그죠? 프랑스 아카데미에서 주관하는, 그죠? 프랑스 정부의 공식 살롱전에 출품해서 거기서 이제 입선되면 그 자체로도 큰 돈을 버는 거지만, 이제 이름을 날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프랑스 살롱전이, 그래서 문화의 중심지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죠? 영국 사람들, 그죠? 우리 영국에서도 프랑스 사람들이 자꾸 작품을 출품했잖아요. 그죠? 영국도 그렇고, 영국만 그렇게 했어요.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살롱전은 우리가 다음에 인상주의 할 때, 살롱전에 대한 얘기는 따로 정리해서 하시겠고요. 그래서 이제 미술가들의 꿈은 그거였는데,
그게 되면은, 야, 그 쌀롱전, 특히 미국은 촌동네인데, 여기서, 뭐 하나, 그 쌀롱전에 당선됐다 그러면 완전 이거 개천에서 용난 거지. 그죠?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고, 자신의 직업적인 전망, 예술가로서의 전망이 이제 공고해지는 건데, 이제 그 길은 가지 않은 거죠. 왜냐면 어렵고 힘드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돈을 벌 거냐? 자기가 좋아서 미술을 공부하고 했는데, 어떻게 돈을 버냐? 그냥 이거로 돈 버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로 성공한 거죠, 이거. 자신이 개발한 그 트옹뿌에류, 그죠? 착시, 그죠? 눈속임, 정무라 스타일, 이런 정무라를 그려가지고, 왜냐면 그림은 일단 팔려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미국은 한참 그 당시에 이제 성장하던 그런 시대였고, 이곳저곳에 식당, 호텔 막 생기는데, 거기서 나름 그런 그림을 사서 걸 거 아니겠어요? 그죠? 상징용으로. 근데 거기에 이제 걸 그림을 팔았는데, 이제 잘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은 이런 식의 그림들이 아주 잘 팔렸고, 사무실, 백화점, 뭐 선술집 등에도 많이 전시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림은 야 이거는 뭐 고급 예술이 아니다, 그죠? 대문자 아트 이런 어떤 뭐 고고한 어떤 영혼의 그런 것도 없고 뭐 실험적인 것도 전혀 아니고 이거 그냥 기술자가 그린 거다 이거는, 그죠? 기술자의 아니다라는 이유로 평가절하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묘하게도 따라한 사람들은 많아요. 왜 그렇겠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팔리니까, 그죠? 일단 당장, 그러니까 팔리니. 근데 이게 벌써 달라진 게 뭐냐면은 초상화는 이제 시장이 사진 때문에 뭐 줄어들어 버렸고, 원래는 이 사람들의 기본급은 초상화에서 나왔겠죠, 그죠? 초상화 그려주고 이제 기본급을 받는, 그래서 이 미술가들이 먹고 살았는데 이제 초상화 시장이 사진 때문에 사라졌으니까, 야 그럼 어떻게 새로운 그 틈새 시장에서 살아남을 거냐? 이제 이런 그냥 사진보다 더 사진 진짜 같은,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진보다 더 진짜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인 거 알잖아요. 그죠? 그죠? 사진은 딱 보면, 야, 이거 진짜랑 똑같지만 사진이라는 걸 아는데, 이 사람 그림은 오히려 사진보다 더 진짜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또 성공한 거죠. 나름. 그러니까 그래서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돈이 되니까. 그죠?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돈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전통으로 올라가자면은 물론 극한의 리얼리즘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장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죠? 16, 17세기 네덜란드 플랑드르 황금 시대에 유행했던 바니타스가 무슨 뜻입니까? 바니타스, 베너티. 베이큐이 진공청소기잖아요. 베큐um, 그죠? 진공청소기. 진공이 이제 공허하다. 텅 비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니타스, 그러니까 헛되도다, 허무하다, 아무것도 없다, 뭐 인생 그런 허무주의 그 뜻이에요, 바니타스. 그래서 바니타스 정모라라는 게 이 네덜란드 황금기에 이렇게 실제 사물을 똑같이 그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바니타스와. 그래서 그 당시에 근데 그냥 아무거나 그린 게 아니죠. 그 당시에 뭐를 그렸다 그랬어요, 바니타스 정모라는? 그러니까 가장 비싼 거, 그죠? 그 당시에 구할 수 있는 가장 비싼 페르시아 양탄자, 그다음에 어떤 금으로 된 어떤 물건, 그죠? 금시계, 그다음에 해골 하나 딱 그려놓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세속적인 살아서는 저런 물품들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욕망을 추구하는데 다 헛되도다라는, 그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정물화를 그러니까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물화는 핵심은 진짜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린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앞에서도 봤었지만은요, 지난번에 왜 예술 얘기할 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가재, 그죠? 가재의 은접시에 그림들까지 다 표현된 정말 똑같이 그리는 그런 정물화. 이제 그거를 결국 연상시키는 정물화도 많이 그렸습니다. 사실 이것도 사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죠? 또 거기 나름 성공한 중산층 남성들이 많이 담배 피는, 그죠? 파이프, 아주 금 파이프예요, 금태두는, 그죠? 이거 또 이제 담배값이죠, 담배값, 그죠? 이제 이 담배통. 나름 금값에 이런 있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것이 다 이렇게 태우고 나면 연기처럼 사라지는 그런 거 아니냐. 약간 그런 바니타스를 좀 연상시킵니다. 그죠? 인생이 이렇게 비싼 것하고 딱 빨아들일 때 가지고 담배의 어떤 그런 약간 환각적인 효과 같은 거. 그래서 좋지만 결국 다 연기처럼 사라지고 타버린 성냥 남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바니타스와 같은 그런 정보를 이 사람이 그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런 것도 그렸지만은, 이제 이런 그림으로 유명해진 거예요, 결국에는. 그죠? 이거 진짜 똑같은 크기로 그렸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내기한 거죠. 한쪽에는 그림을 걸어놓고, 한쪽에는 실제를 딱 걸어놓고, 그죠? 식당에서 약간 멀리 딱 놓고 나면은, 야, 씨, 어느 게 진짜야? 해서 막 내기 걸고 막 이랬다는 거, 이게. 사진도 저렇게. 이게 그 사진보다 더 하다는 거. 그 사진 찍으면은 사진인 건 알잖아요, 우리가. 아니 엽서하고 벽면하고 붙어있는 그 공간 표시. 그러니까 이런 게 기가 막히죠, 그죠? 바다 벽면 이런 거까지 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나름 그 사람이 대단한 기법이라는 거예요. 예술가의 편집꽃이라고. 진짜 대단하죠, 그죠? 여기 보면은. 평범한 눈이 아닌가. 저런 그게 없을 때 저렇게 그리려고 생각했으면 얼마나.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한 거죠. 엄청 나름 그 아카데미의 살롱에 안 됐어도 나름 아주 근데 좀 불행한 일은 있죠. 아까 그 자녀님 이 그림 어릴 때부터 맨날 이런다고 할 때 이거 나중에 어떻게 돼 이게 류마티스가 이 사람이 류마티스 일찍 죽었어요. 일찍 등등해서 이게 다 이제 마비가 오고 이게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일찍 죽었잖아요, 그죠? 일찍 죽었는데 이게 나름 그런 이제 온몸이 다 이제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할 때는 모르는데 하고 나면 이제 완전히 다 굳어가지고. 저런데 얼마나 집중이. 이거 장난 아니죠. 저도 얼마 전에 뭡니까 얼마 전에 옛날에 십몇 년 전에 왜 생활의 달인 나오잖아요. 달인들도 왜 그죠? 그 볶음밥의 달인 나오더라고. 근데 그 아저씨는 항상 떨고 있어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근데 이거 밥을 볶을 때는 멀쩡해. 맨날 밥만 볶으니까. 근데 평소에도 평소에 이거 해가지고 맨날 이거만 하니까. 평소에도 그냥 이러고 있어. 근데 볶을 때는 그냥 신나서 다 먹는데. 근데 어쨌든 류마티스 이게 관절이 여기만 우리가 오는 게 아니죠. 전체가 다 오죠, 사실은. 다 오죠. 두통 오고 어깨 아프고. 너 진짜 대단한, 진짜 대단하죠, 그죠? 이런 거 보면요,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이게 아까 구속됐다는 그러니까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자기 돈 받은 거 딱 10센트 꽂아놓은 건데 요거랑은 또 다르게 그린 그림이에요. 다르게 꼬깃꼬깃한 그죠? 정말 특히 그 당시에는 이제 다 이게 꼬깃꼬깃 넣고 다녔잖아요, 주머니에. 그러니까 꼬깃꼬깃한 10센트짜리 지폐를 꼬깃꼬깃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위조범 해가지고 야, 너 이게 실물 크기로 그렸으니까 당연히 똑같이 그죠? 그 당시 10센트짜리 지폐, 10센트 지폐 이렇게 그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또 많이 알려지게 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사진이 이미지가 좀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진짜 그죠? 원본을 보면은 속아 넘어간다고 해요, 거의. 그래서 사냥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버전을 그렸는데요. 그러니까 사냥 총하고 잡은 토끼, 새 이런 거를 자기 이제 사냥 창고죠. 사냥 창고에 딱 걸어놓은 그런 사진입니다.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 그림. 근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진보다 더, 그죠? 사진으로 찍으면은 사진인 거 알아요. 그죠? 사진보다 더한 그런 그림이고요. 어쨌든 요건 이미지가 약간, 그죠? 디지털 이미지가 좀 그런데요. 이런 그림도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아까 나왔던 그림이죠. 아까 나왔던 그림. 참 대단해요. 그죠? 지금 있어도 상관없이. 그죠? 이렇게. 그죠? 문에다가 다 이렇게, 그죠? 바이올린에 진짜, 야, 이 악보 접힌 거라든지 이런 거 보면, 얼룩도 있네. 악보 이렇게 얼룩도 있고, 야. 딱 찢어고 저거 있는 게 사실감을 확 키워줘요. 그죠? 이게 오히려 사실감을 확 키워주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그림. 그래서, 다 표현했어요. 여기 이제 죽은 해 그린 마지막 그림입니다. 요게, 그래서 기념 우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네트 기념 우표 나왔는데 어쨌든 요 그림, 요것도 이렇게, 그죠? 실물을 그대로 놓고 그린 그림. 참 대단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요, 이제 생각해보면 물음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잠깐 나왔는데요. 하네트는 이제 왜 이런 그림을 추구했을까? 사실 이유는 간단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팔리니까 이게, 그죠?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일단, 자신이 궁극의 그런 스킬을 연구하다가, 야, 이거를 여기 쓴 것처럼 사진과 똑같을까? 아니면
좀 더 다르다는 거예요. 좀 이런 거 사진하고는 달라요. 분명히 이게 그죠? 이런 게 사진에서 표현이 되지 않거든요. 오히려 사진보다 더 똑같은 그죠? 이 그림자와 강조점을 넣어가지고 진짜 실물하고 똑같이 보이는. 그러니까 오히려 사진보다 더 다른 그죠? 그다음에 당연히 사람들의 반응은 이제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사람들의 반응은? 진짜. 그러니까 일단 좋아하긴 하는 거죠, 그죠? 이 그림을 알았을 때.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이제 여기서 제가 이 물음을 넣은 게 아까 그거랑 연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한테는 이 새로운 예술관념 이런 거, 뭐 예술이란 예술보다는 그냥, 그죠?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건 대중미술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중들 파퓰러한, 그죠? 파퓰러 아트인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야, 이게 대단하다. 라는 대단하다라고 생각한 거고, 또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또 의미도 있어요. 이게 19세기 말이잖아요. 19세기 말에 어떤 의미도 있냐면은, 야, 그래도 사진기보다 그래도 인간이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그죠? 그죠? 오히려, 기계도, 물론 사진기 그냥 똑같이 찍어. 하지만, 야, 인간이 더 똑같이 그릴 수 있어. 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사실은. 그 의미, 그죠? 야, 인간의 능력. 낫다. 예, 예. 이런 표현. 그러니까 오늘날 AI 안만 해봤자, 야, 그래도 인간의 머리가 더 뛰어나다. 이제 이런 얘기랑 통하는 거지,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는 겁니다, 나름. 시대적으로는요, 그죠? 그래서 대중적으로는 평가가 높았던 거예요, 그렇게. 근데 과연 우리 이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이제 사실 쉽진 않죠.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과연 이게 예술이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술이 아니라고. 이거 뭐 고급 예술이야. 이거 그냥 스킬이다. 그죠? 스킬이고, 또 오늘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야, 이렇게 똑같이만 그려서는, 야, 이게 위대한 예술가 되게 어려운데. 이제 오늘날 우리 관념은 그런 관념이 있으니까요. 물론 한편으로 그런 면은 있죠. 그런데 그게 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또 꼭 그렇지는 않은 게, 이 평가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포토 리얼리즘의 원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323페이지. 아이고, 이거 시간 지났네. 이거 하고 좀 쉬시겠습니다. 323페이지. 300입니다. 323페이지. 네, 확 건너뛰어서요. 323페이지. 여기 이제 포토 리얼리즘 나오잖아요. 그죠? 323페이지. 그죠? 포토 리얼리즘. 그죠? 사진 같은 그림인데 사실은 사진보다 더 진짜 같은 그림이에요. 그죠? 단순히 사진하고는 달라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그 극사실주의, 그러니까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도 알려진 포토 리얼리즘은 60년대 중반에 시작되어 70년대 중반까지 미국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그래서 뭐 뒤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시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름 이 윌리엄 하네트의 이 전통이 미국에는 남아있는 거예요. 미국에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윌리엄 하네트 이후에도 하네트를 따라서 한 작가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전통이 미국에는 계속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뭐 프랑스나 유럽 쪽은 아니고 미국에는 그 전통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리바이벌 된 거죠. 60년대, 70년대. 그래가지고 이 그림만 보시겠습니다. 323페이지 아래쪽 보시면요. 이게 그림이에요. 사진이 아니라. 그죠? 아래쪽에 정말 사진 같은 이 그림입니다. 그죠? 타임스퀘어 오후 3시 35분, 53분 딱 대단하죠. 이게 이 그림에 이런 그림들. 그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324페이지. 요것도 유명해요. 요렇게. 극사실주의 조각. 이게 조각이라는 거예요. 실제. 그죠? 카트 몰고 가는 여인을. 이제 아예 3차원적으로 똑같이 그린 거죠. 실제로 가서 보면은 정말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약간 어색해 보이긴 하는데요. 그죠? 사람 표정이나 이런 거는. 어쨌든, 요런 것까지 해서,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평가할 거냐?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저 윌리엄 하네트에 대한 그림이나 이 이후의 포토 리얼리즘에 대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표현한 거냐? 라고 했을 때 이 미술사 책이나 이런 데는 답이 없죠. 여기에 어떤 뭐 깊은 의미가 있느냐 우리 없죠. 없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이거를 많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더 깊은 물음은 그거예요. 근데 이거 왜 좋아할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요, 뭐, 여기, 포털리얼리즘, 그때 가서 또, 클로즈 같은 거는, 보시겠고, 잠깐 그럼 쉬었다가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손발로 만들었어요. 네, 그러지 않을까? 사실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간 질문은,
자신의 초상화를 그린 것, 또 다른 사람의 초상화를 그린 거를 우리는 이제 상당히 이제 그리고 싶어 하고 좋아하는데, 이제 그게 왜 그런 본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이민재 선생님 카톡 왔어요? 아니요. 아니,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연락을 하실 분인데 뭐 다른 일이 있겠죠. 예. 급한 뭐 일이 같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가셨어요. 부지런히 좀 하고 마무리하시겠습니다. 부지런히 하고 이제 뭐 아이고 시간이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시간이 또 우리 진도상으로 많이 못 나갔어요. 물론 다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예술 사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번엔 183페이지 산업화 시대 건축. 아유 이거는 이제 얘기를 오늘 다 하실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아주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오늘 하시겠습니다. 먼저 건축 183페이지 산업화 시대의 건축. 19세기 건축계는 전반적으로 그리스와 로마의 신전이나 이게 이제 신고전주의죠. 여기 우리가 앞에서 했던 다 수업했던 내용이에요. 그죠? 했던 내용입니다.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점이 그거라 그랬습니다. 1789년 1789 프랑스 대혁명, 그죠? 1789 프랑스 대혁명을 전후로 해서 신고전주의가, 그죠? 고전이 다시 막 부활해서 푸스eng의 어떤 그림부터 해서 고전주의란 게 뭐 다른 게 아니죠. 그리스 로마의 고전을 이제 본따서 하는. 그래서 17, 8세기, 19세기 초까지는 우리 회화에서는 다비드, 그죠? 자크로이드 다비드의 그런 뭐 소크라테스의 죽음 뭐 그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림, 그다음에 건축적으로는 고전주의, 그래서 신전을 그대로 모방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 1793년에 기공된 미국 국회의사당은 이게 뭐 그리스 신전이죠, 뭐. 그래서 신전, 그죠? 파르테논 신전의 그 기둥을 모방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그때 봤습니다, 그죠? 미국 건물들, 이때 지은 미국 건물들 다 그리스 신전 식으로. 그래서 미국 뭐 대법원이니 뭐니 다 이런 식의 건물들이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고딕의 성체 양식을 부활시킨 스타일의 집이었다. 이 고딕의 부활, 이게 이제 뭐 이름하여 뭐 네오 고딕인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고전주의 다음에가 낭만주의라 그랬습니다. 그죠? 고전주의에 대한 반발로 낭만주의가 나오면서 19세기 낭만주의 중요한데요.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죠? 19세기 낭만주의가 결국 19세기 낭만주의가 우리 현대예술 관념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근데 낭만주의는 기본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낭만주의 기본 특징은 이성적으로 따지고 계산하는 거. 이거는 그리스라는 것은 그 어떤 조화, 질서, 그죠? 코스모스라 그러잖아요. 어떤 우주적인 조화와 질서를 따져서 비례, 뭐 황금비 따지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게 따진다는 것 자체가 이성이에요. 이성적, 그죠? 이성적, 합리적으로 따져서, 그림을 그리고, 그죠? 기하학적으로, 우리 다비드 그림 할 때도 봤습니다. 그죠? 기하학적으로 쫙 아주, 원근법 등등, 기하학적 구성으로 따져서 그림을 그리고 건물을 지었는데, 이 낭만주의는 이제 그게 반대라 그랬습니다. 야, 따지면 안 된다. 자꾸 따지니까 따져서 세상 모든 그 나쁜 일들이 발생하는 거다. 그죠? 네 것 내 것 따지고 따지면 안 되고 우리는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 된다. 이제 그게 이 낭만주의에 대한 반발로, 하여튼 고전주의에 대한 반발로 낭만주의가 나왔고, 그래서 낭만주의는 그런 면에서 복고라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니까 따지지 않던 시절로 돌아가자. 그죠? 자꾸 따지면 따질수록 점점 모든 악과 불평등, 갈등이 발생하니까 따지지 말고 우리가 그냥 자연적인 본성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는 과거 회귀적 복고풍이 엄청 유행합니다. 요 키워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 키워드가 19세기 문화사를 지배합니다. 문화사. 예술은, 미술은 특히 19세기 말에 가면서 수상무실 막 나오긴 했지만은요, 대중적인 의미에서 그게 지배적이에요. 19세기라는 건 낭만주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19세기 음악도 당장 유행했던 음악들이 뭡니까? 19세기 유행했던 음악이 낭만 포용악 아니에요. 근데 대중적으로 유행한 거는 뭡니까? 대중적으로 유행한 건 오페라. 그죠? 바그너의 오페라라든지 이런 게 다 중세 전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중세 전설. 그걸 잘 기억하세요. 앞으로 쫙 이어집니다. 그 얘기가요. 중세 전설 아니면은 셰익스피어도 사실은 19세기에 발견된 거예요. 원래 16, 17세기에 뭐 썼던 거 그건 뭐 사람들이
하겠어요. 근데 그게 사실 리바이벌 된 거죠. 왜냐면 그 세익스피어가 다뤘던 얘기들이 다 중세 뭐 왕들에 대한 얘기고 이런 거니까요. 권력 암투 이런 거. 그래서 19세기에 세익스피어도 재발견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 복고라는 게 중요해요. 복고. 우리 그 따지지 않던 시절로 돌아가자. 이성을 버리고 따지던 시절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건축도 이 고딕 양식이란 건 중세 양식 아니에요? 그죠? 고딕은. 그러니까 중세로 돌아가는 거죠. 중세 고딕. 그래서 영국 국회의사당은 이게 나중에 지어졌기 때문에 1840년. 이게 그때 우리도 배웠었죠. 이게 불 타고 말해 이런 거 그런 그림 봤을 때 윌리엄 터너가 그죠? 그래서 워털루 브리지 뭐 나오고 그러는 거 기억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미국 국회의사당은 이런 식의 그죠? 그 고전주의적인 그리스 신전을 모방한 거고 영국 국회의사당은 그 뾰족한 그 중세의 그 성 그죠? 뾰족뾰족. 그래서 이게 중세 고딕이 유행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요거는 초중반까지고요. 물론 요게 많이 유행을 했지만은 대중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계속 읽으시면은요 그거 그래서 그 얘기가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9세기 건축이 처음에는 그리스 로마의 신전, 그 다음에는 낭만주의에 따른 복고, 그죠? 중세 고딕의 성체 양식을 부활시킨 스타일이 지배적이었는데, 근데 이제는 재료가 바뀌었어요. 산업혁명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산업혁명으로 인해 주철로 된 버팀대 같은 새로운 건축 재료가 사용되었는데, 건축가들은 그것을 코린트 양식의 기둥같이 보이도록 했다. 코린트 양식은 이렇게 제일 장식적으로 된 겁니다. 이오니아 양식은 동글동글한 거고요. 그래서 오직 현수교나 철도역, 공장 같은 실용적인 건물에만 이 주철 버팀대를 아무런 장식 없이 사용했는데, 그러나 새로운 건축 재료와 시공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리얼리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실용적인 스타일에 대한 요구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바로 그 새로운 재료인 철이죠, 철. 그죠? 철이 이제 건축에 드디어 본격적으로 적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산업혁명이 한참 이전된 시절인데, 근데 이 철로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돌로 지은 거잖아요. 그죠? 미국 국회에서 영국 돌이나 이런 거로 기본적으로 지은 건데, 이 다음부터는 이제 철이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정말 상징적인 게 그거예요. 이 수정궁. 런던에서 열린 세계 최초의 박람회. 이게 엑스포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바로 제1회 엑스포라고 오늘날 우리가 공인된. 근데 엑스포라는 게 뭡니까? 엑스포가 최신, 그죠? 최신 물건들, 산업적인 산물들, 그죠? 새로운 제품, 또 미래의 어떤 상품들, 이런 거를 막, 자랑하고 전시하고 광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적절해요. 그런 면에서. 이게 영국이 산업혁명을 이끌면서, 자신들의 어떤 기술적인 그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엑스포를 열었는데, 그 엑스포 이제 건물로 수정궁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바로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그죠? 크리스탈 팰리스 뭐 축구팀도 있잖아요. 그죠? EPL 축구팀도 있고. 그래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수정궁은 주철로 된 구조물의 미학적 가능성을 보여준 건물이다. 그래서 온실을 전문적으로 설계했던 건축공학자 조지프 팩스턴, 그러니까 온실을 했으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온실식으로. 근데 이게 단순히 온실하고는 이제 좀 의미가 달라요. 이제 보시겠지만은요. 내부에 원래 있던 나무를 그대로 놓아둔 채 21에이커가 넘는 거대한 공간을 덮을 철과 유리로 만든 거대한 구조물을 설계했다. 그래서 기계가 주철로 된 부품을 일정한 형태로 미리 생산해내기 때문에 건물을 세우는 것은 간단한 일이어서 6개월이라는 당시로서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짧은 기간에 완성했다. 그죠? 예전에 이 돌로 짓고 이러면은 이거 몇백 년, 그죠? 성당 하나 짓는데 몇십 년에서 몇백 년 걸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 이게. 그래서 원통형 궁룡의 복도에는 주철로 된 골격 위를 수많은 유리판이 뒤덮고 있어. 내부로 환한 빛. 이 빛은 또 우리가, 뭐의 핵심이었습니까? 고딕 건축에서의 핵심이 빛이었죠. 빛과 소리. 그죠? 고딕 건축은 창. 그죠? 그 빛이 들어오는 창이 참 중요했는데, 이 빛. 근데 이게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요. 아주 빛이 다 쏟아져 들어와서 건물 자체가 아무런 무게도 지니고 있지 않는 것 같았다. 자, 그래서 크리스탈 팰리스 얘기를 먼저 하시겠습니다. 아래쪽에, 그죠? 팩스턴 수정궁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그래서 수정궁은
딱 두 가지로 된 거예요. 그죠? 수정공은 철과 유리로 된 구조물을 이와 같이 거대한 스케일로 건설한 최초의 건물이었으며 산업 기자재가 기능적이면서도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넘어서요.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건축 건축 부군께서 건축을 하시는데요. 이거 이제 배우고 가시면은 부군한테도 하실 당신 이런 거 알아? 이게. 자, 앞에 보시면요. 그래서 이렇게 고전주의, 낭만주의. 근데 이제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처음에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정말 이게 쇠 기둥하고 유리로만 지은 뭐 물론 온실을 이제 확장한 건데요. 온실이지만 그러나 온실보다 훨씬 튼튼하죠. 그래서 그 당시 런던의 전 런던 안 가봤는데 런던 하이드파크 런던 한가운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런던이 중앙부에 있는 왜냐면 세계 엑스포니까 하이드파크에 처음에는 여기에 세웠고 근데 뭐 공원에 이제 계속 세워둘 수 없으니까요. 처음에는 여기 이렇게 세워서 이제 세계 박람회를 했고 요렇게 그죠? 야, 엄청 이 안에 수정궁 내부에 나무가 이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나무가 그죠? 나무를 거기 있는 공원에 있는 나무를 베지 않고도 다 이렇게 그죠? 이만 대단한 겁니다. 그죠? 수정궁 크기는 563m 엄청나죠? 563 그죠? 이게 563m. 야, 그다음에 이게 그죠? 139m 그죠? 가로 세로 그래서 높이가 41m, 유리창 6만 개, 철 4,000톤이 사용된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지금 딱 진짜 200년 전인데요. 그죠? 1851년이니까. 그죠? 1851년이죠. 51년. 그죠? 51년. 세계 1회. 국력을 그렇죠. 상징이면서 이게 영국이 세계 지배를 사실상 이미 암시한 거죠. 이때부터 영국이 이제 말대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이 된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사실. 그죠? 이 안에 또 최신 기계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 당시 내부, 국제 박람회가 진행 중인 수정궁 내부의 모습을 누가 그린 건데, 이렇게 막 최신식 대포죠, 대포, 그죠? 그 당시 최신식 대포, 이런 뭐 장식물들, 이렇게 사람들 막 구경 오고, 이렇게 그 박람회를, 제1회 엑스포를 했다는 겁니다. 박람회를요. 세계 박람회를. 대단하죠? 자, 그래서요, 이제 그 다음에, 원래 이제 하이드파크에 지어졌지만, 이제 그 엑스포 끝난 다음에, 공원은 공원이니까 옆으로 따로 옮겼습니다. 엑스포가 끝난 다음에는 시드햄이라는 요거 그 런던 남부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축구팀이 있어요. 그 축구팀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축구팀이 있는 지역.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양재쯤 되나 뭐 대충. 원래 양재도 이런 게 있죠. 큰 이런 그 건물들이 있죠. 양재에도 그래서 행사하는 건물들 큰 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게 떠올라요. 아, 이게 양재쯤이구나. 우리나라 양재역쯤에 있는 큰 건물들. 행사 많이 하는. 그래서 그쯤으로 옮겨서 지어졌고 그 다음에 그 건물에서 계속 수많은 전시회, 공연 많이 열렸습니다. 음악회도 많이 열리고요. 그런 거 이 안에서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 이런 거 일산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있으면 거기서 어떤 전시회도 하고 뭐 게임 박람회 아니면 오늘날에 뭐 취업 박람회 별거 많이 그런 걸 많이 했다는 겁니다. 네, 공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불이 나요. 이게 불이 나가지고 1936년에 어느 한쪽에서 불이 나가지고 근데 이게 뭐 유리하고 철이 아니라 안에 내부에는 이런 나무나 이런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이 나는 바람에 유리니까 다 녹아내버리죠. 그죠? 그래서 완전 여기 불난 사진입니다. 이게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다 불타가지고 이렇게 이게 그 물탑이래요. 물탑.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물을 끌어올린 다음에 이제 이 수압으로 이 안에 펌프들 분수. 안에 분수가 쫙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수들 이렇게 나오게 하는 뭐 그런 장치였다고 합니다. 요거 하나만 남고 싹 이렇게 불타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사라졌고 지금은 그 크리스탈 팰리스 지역 이름만 남아있죠. 이름 남아있고 그 축구팀이 유명한데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너무너무나 중요한 상징성이 있어요. 이 건축상으로 상징성이. 크리스탈 팰리스는 건축사적, 그 다음에 생활사, 역사적 상징성. 그러니까 인류 출현 이래 우리의 삶과 사실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던 게 사실 딱 두 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나무하고 돌이지 뭐.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 재료가 뭐가 있겠어요? 나무하고 돌이지.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나무고 사실은. 그죠? 나무를 뭐든지 다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옛날에 컵도 다 나무로 만들었어요. 나무컵에 사실 나무. 나무하고 돌이죠, 돌. 그거를 벗어나지가 않았잖아요. 우리가 뭐 꼭 건축을 떠나서 생활 자체가 그래서 목재와 속재를 떠나지 않았는데 근데 이 두 가지를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이게 그 철과 유리라는 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전통적인 재료 물질을 벗어난 주거 생활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재료의 물질적 제약에서 벗어난 보다 자유롭고 다양한 환경. 그러니까 이제는 목재와 속재는 이게 우리가 고딕 성당도 높이 지을 수가 없는 게 이 돌의 무게와 이런 게 근데 이건 이제 그런 그죠 구조적인 거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죠. 철을 사용함으로써 그죠 보다 자유롭고 다양한 환경 그죠 주거 환경이나 어떤 생활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죠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 나무와 돌은 뭐 흙까지 추가한다면 옛날에 우리는 흙으로도 뭐 집을 졌으니까 흙집으로 졌으니 했지만 흙까지 포함할 수 있지만은요. 이것처럼 그 가용성, 그죠? 대부분의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나무와 돌은 뭐 언제나 구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또 이게 없으면은 여러모로 불편해. 이게 또 옛날에 없다 그래봐요. 나무하고 돌이 없는 지역은 정말 황당하죠. 그죠? 오늘날 뭐 어디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뭐 생존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생존 유튜브. 그 결국엔 어디 산에 가서 뭐 다 나무가 있어야 돼. 나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나무, 돌 이용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건데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 두 가지, 그죠? 인류가 진화한 이래, 정말 진화한 이래 뗄래야 뗄 수 없었던 나무와 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죠?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재료, 모던한 재료인 결국 철과 유리만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게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일단 1차적으로 그 역사적인 상징성이 되겠습니다. 그죠? 나무와 돌을 사용하셨다. 이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익숙하니까, 야, 뭐, 나무와 돌 말고 새로운 거로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그렇지가 않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인데, 그런 거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 이것은 현대 건축, 그 이후에, 크리스탈 팰리스 이후의 현대 건축은 이것을 하나의 어떤 이상, 아이디얼, 야, 우리는 결국엔 제2, 제3의 크리스탈 팰리스를 짓는 게 하나의 건축적인 아이디어이 돼버린 거예요. 뭐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건축 그러면 현대 건축은 왜냐면은요 이렇게 딱 나와요. 현대 건축 딱 치면 이런 게 나와요. 그죠? 이게 지금 9.11 테러 이후에 새로 지어진 국제무역센터인데 이거 딱 보면 이게 물론 이 안에 뼈대는 철이고 그죠? 강철, 철로 돼 있고 그다음에 밖에는 사실상 유리죠. 전면 유리잖아요. 전면 유리. 물론 유리처럼 보이는 거지만 하늘이 구름이 그대로 다 비쳐 보이잖아요. 그죠? 그죠? 거울이나 유리 또는 그죠? 기본적으로 다른 건 안 보이잖아요. 그죠? 물론 뭐 콘크리트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만은요, 그죠? 우리의 이상적인 모습은 그 철과 유리로 딱 돼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가장 아이디어란 최신식 건물이다. 그죠? 그다음에 이런 거 봐도 뭐 높지 않지만 현대자동차가 뭐 그냥 제가 아무렇게나 검색하다 나온 건데 딱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것도 핵심은 결국 온실이에요. 아까 말한 온실, 그죠? 이 철과 기본적인 철과 유리를 전면으로 두른 거지 뭐, 그죠? 그 다음에 뭐 현대적 빌딩 딱 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냥 그 대표 이미지가 이것도 완전히 사실상 크리스탈 팰리스를 그죠 변형한 거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그 상징성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게 딱 그때 나온 게 그 앞까지는 무조건 이 그리스 신전식이나 고 중세 성체처럼 짓다가 아니면 고딕 성당처럼 짓다가 이제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아이디어이 바뀌어서 야 이건 우리는 이런 식의 유리로 된 어떻게 보면 유리로 된 성이죠, 그죠? 유리로 된 강철로 받쳐져 있고 밖에는 유리로 두른 그런 성을 아이디어라는 건축의 모습으로 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철에 대한 이야기 이어집니다. 거기 보시면요. 맨 아랫줄이죠. 183페이지 맨 아랫줄. 자, 그래서 이제 19세기 중반 이후로 철의 사용이 우리 건축에서, 그죠? 건축에서 철의 사용이 크게 늘어났는데, 그로 인해 건물을 더욱 크게, 이제 드디어, 그죠? 그 철과 나무, 아니, 그 돌과 나무의 한계를 벗어나서, 더욱 높게, 크게 지을 수 있었으며, 자, 184페이지로 가서요. 이제 화재에도 이제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무나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물론 여기에는 이제 그 콘크리트의 발명도 들어갑니다. 콘크리트도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돌 대신 콘크리트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화재에도 안전했죠, 상대적으로.
당시의 주철로 된 건물들은 뉴욕의 소호 지역에서 아직도 많이 볼 수 있으며 미국 국회의사당의 돔도 아까 미국 국회의사당 그 돔은 나중에 지은 겁니다. 그래서 1850년에서 65년에 주철로 지어진 것이다. 그래서 1860년 이후에는 엘리베이터의 발명으로 빌딩을 수직으로 높게 지을 수 있게 되면서 마천루의 출현을 예고했다. 마천루. 그래서 저도 뭐 뉴욕을 안 가봐가지고 뉴욕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네요. 뉴욕 가보셨어요? 뉴욕에 소호 지역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소호 지역이 제일 그 패션 중심지래요. 패션. 패션과 미술 이런 중심지가 이 소호라는 게 뭐 사우스 오브 더 사우스 오브 휴스턴의 남쪽 지역이라서 줄여서 소호지구라고 합니다. 뉴욕 맨하튼 소호지구에 있는 그러니까 패션과 그 예술의 중심 거리라고 하는 뭐 가장 중심 지구래요. 근데 여기에 이 1857년에 주철을 사용하여 지어진 최초의 건물이 뭐 이브 하우아이트 어쨌든 이 세계 거기 문화유산으로서 이렇게 딱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이게 고딕 아치 그죠? 고딕 그런 거를 흉다하게 냈지만 기본적으로 이 주철로 딱 이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주철 기둥으로 해서 만든 그 당시의 그 5층 건물 그죠? 아주 대단히 유명한 그런 그 상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당시에 세계 최초의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이 엘리베이터가 전기가 아니라 아직 전기 시대가 아니잖아요. 1850년이니까 그때는 증기기관 밖에서 증기 돌려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지금은 이제 띄워버렸겠죠. 그래서 지금은 엘리베이터가 뭐 따로 만들었겠죠. 전기 엘리베이터가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 엘리베이터 어쨌든 세계 최초의 승객 엘리베이터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 건물이 유명해져가지고 엘리베이터 때문에 유명해져가지고 아주 뭐 대표하는 그런 패션과 명품들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점이었다고 합니다. 뭐 백화점 같은 거죠. 오늘날 쇼핑몰 같은 거. 5층이면 뭐 그 당시 뭐 그 높은 건물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주철. 근데 주철입니다. 근데 주철은 여러분 주철이 뭡니까? 주철이 이게 무쇠예요. 우리말로는 무쇠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캐스트 아이론, 그러니까 주조하는 철이죠. 근데 이제 주철은 이게 무쇠는 잘 깨진다고요. 이게 탄소 함량으로 정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철은 탄소 함량이 높아서 좀 딱딱한데 대신 잘 깨지고 이제 탄소 함량을 줄이면 이제 강철이 줄이고 이제 두들기면은 강철이 되는데 강철은 탄소 함량이 낮지만은 이게 잘 부러지지 않고 아주 더 굳건하게 되면서 20세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강철 시대가 되는 거죠. 어쨌든 요건 주철이니까요, 아직은. 그래서 아주 높진 않은데 그 다음에는 강철 시대가 오면서 엄청 높게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뉴욕에 가면은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뉴욕시에는 한 250개의 주철 건물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고, 여기 쓴 것처럼, 그죠? 여기, 뉴욕의 소호 지역에서 아직도 많이 볼 수 있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호 하는 게 저기서 왔는 그런가 봐요. 그죠? 소호 지역이라는 게 뉴욕의 패션 중심 거리를 말합니다. 패션. 그래서 거기 아직도 그때 지은, 이거 대단한 거죠. 한 200년 된, 거의 150년, 200년 된 건물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요 건물들이 있다. 주철이 또 노기한 성장. 그렇죠. 예, 예.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에펠탑이네요. 에펠탑 이야기 18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마천루가 그냥 마천루 그랬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한문으로. 그래서 이게 왜 마천루일까? 이 마가 이게 연마하다. 그러니까 하늘을 긁는다는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늘을 긁는 누각, 다락.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도 스카이스크래퍼니까 스카이스크래퍼 하늘을 긁는 듯이 그렇죠. 이렇게 하늘이 있으면 하늘을 날카롭게 쫙 긁는 듯이 이렇게 높게 서 있다는 그런 뜻에서 마천루가 됐다고 합니다. 의미가요. 하늘을 문지른다, 하늘을 긁어내는 듯하다. 그전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렇게 보였겠죠. 하늘을 긁는 것처럼 보였겠죠. 위에다 보면 하늘을 만지는 것처럼. 네, 만지고 긁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에펠탑 이야기. 이 시대의 건축공학에 산전시킨 최고 걸작은 바로 에펠탑이다. 요건 또 이제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 이제 프랑스가 쫓아가는 거죠, 그죠? 물론 만국박람회는 런던에서도 여러 번 했고 파리에서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 뒤에 반복적으로 여러 번 했지만은요. 어쨌든 여기 중요한 만국박람회예요.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의 상징으로 세워진 이 탑은 높이 300m로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이었다. 이 탑은
7,300톤입니다. 이거 만자가 잘못 들어갔어. 이 사람이 이게 잘 이거 번역을 잘 못했던데 그 전부터 그죠? 이게 이 숫자에 대해서는 잘 번역을 못했던데요. 이게 그냥 7,300 만 톤이면 이거 쓰러지죠. 7,300톤 넘으면 7,300톤이 철로 만들어졌으며 250만 개, 이건 맞습니다. 250만 개 고정 나사 고정쇠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파리 에펠탑은 곧 근대 산업사회의 상징이 되었다. 그래서 파리 에펠탑 왼쪽에 있는 것처럼 에펠이 지은 에펠탑. 그래서 현대 건축공예 금字塔인 에펠탑은 강철로 된 골격 구조를 하고 있는데 과거의 건축 양식을 연상케 하는 요소가 전혀 없다.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에펠탑 이번에는 아까는 그 크리스탈 팰리스 영국의 제1회 세계 엑스포였고 요거는 뭐 메테라는 말은 안 나와 있는데요. 이제 박람회는 그 횟수를 정하기 나름이라서 그죠? 크고 작은 박람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요때 크게 했는데 1989년이면 이게 뭡니까? 프랑스 혁명 100주년이에요. 그죠? 1789가 프랑스 혁명이니까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세계 박람회를 했는데, 야, 우리도 이제 니네 못지 않다. 영국 니네 못지 않다. 라고 해서 크게 한 겁니다. 정말. 국가적으로 크게 했는데요. 높이가 이제 400m. 라고 공모를 했어요. 공모. 이제 위원회에서 그 행사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망고 엑스포 위원회에서 야, 우리는 이번에 이제 세계 최고의 높은 탑을 지어야지. 300m 탑을 짓겠다라고 공모를 제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펠이 우리 부군께서 하시듯이 건축 디자인을 내 가지고 이제 당선된 건데요. 근데 이게 왜 300m일까요? 300m? 응? 이유가 없지가 않겠죠. 제일 높으려면은 200m도 돼, 200m도. 근데 이게 있어요. 피라미드가 몇 미터입니까? 피라미드가 146m예요. 146? 2배. 이제까지 그죠? 그 인류 최고로 높았던 그 건축물 피라미드라고 이게 안 깨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2배를 짓게 그래서 2배로 나오게 300m. 2배, 146m, 2배. 예, 그래서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그거보다 살짝 높아서 얘는 안 되고, 예, 아예 2배로 우리는 이게 2배, 3배 질 수 있다. 해서 우리 증명하겠어. 해서 300m 딱 지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높이는 300m예요. 300m고, 여기에 이제 나중에 안테나가 붙어요. 안테나가 붙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안테나 높이, 그때 안테나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최근에 안테나 높인 것까지 해서 330m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근데 어쨌든 기본 높이가 300m입니다. 에펠탑은. 기본 높이 300m. 그 위에 이제 안테나. 그래서 대략 한 81층 높이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이제 한마디로 자랑하려고 지은 거니까 이거는 높이를 자랑하기 위해서 지은 거니까요. 피라미드 2배,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면은 125m 이렇게 정사각형이겠죠.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125m의 정사각형으로 짓고 사용된 철은 7,300톤, 공사기간 2년 2개월. 그래서 1930년에 그 뉴욕 크라이슬러 빌딩 높이 319m 건설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다. 그래서 300m, 319m. 어쨌든 그래서 가장 높은 건축물로 지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아시다시피 이게 세계 박람회 그 당시 프랑스 그죠? 에펠탑 딱 있고 여기 이제 박람회 건물들 그죠? 가건물들 이렇게 해서 우리도 잘 나간다. 영국 니네만 하는 게 돼가지고 크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계 박람회.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박람회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커리아 칸에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사람 잡아다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이렇게 실물이 원주민들 이렇게 잡아다가 전시한 그런 거예요. 우리 식민지회. 그래서 꼭 이 프랑스 박람회가 아니라 이제 그런 식으로 옛날 서구인들이 자기네 식민지인들 여기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게 잡아다가 그죠? 니들 만들어 놓고 구경시킨 거지. 그냥 동물 구경시키듯이. 모델로 만들어. 그죠? 민속박물관 같은 그런 식으로 여기 한국 제대로 저렇게 살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아프리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동물도 그래서 잡아와서 전시하고 그런 사람들 볼거리인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성공적이었는데요, 그죠? 이렇게 크게 에펠탑이 한가운데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에펠탑. 근데 처음에는 에펠타워 건설에는
다 반대했어요, 이게. 이게 뭐냐. 그래서 이렇게 파리, 사실 파리는 그 넓은 하늘밖에 없는데, 갑자기 웬 철탑에, 그죠? 이게 파리의 경관을 해서 흉물이더라며 반대하는 사람이 다수였다는 거야, 다수가. 오늘하고는 다른 거죠. 그거 없던 게, 이게 뭐냐. 특히 이제 그 모파상 그 목걸이 소설 아시죠? 왜 소설 목걸이가 왜 그죠? 왜 이게 그 가짜를 빌렸는데 진짜인 줄 알고 왜 나중에 잊어버리고서 그 갚다가 나중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소설 목걸이 그 모파상 그 자연주의 작가 모파상 등 정말 많은 예술가들도 공개적으로 아주 강력히 막 성명문 내고 이게 나 못한다. 그래가지고 모파상은 식사를 맨날 에펠탑 밑에 와서 했대요. 공개 못하게. 아니요. 여기가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유일한 곳이다 해가지고 에펠탑 밑에서는 에펠탑이 안 보이니까 파리 어디 가도 에펠탑이 보이는데 난 그 짜증난다. 난 그래서 그거 안 보이는 데가 어디냐? 에펠탑 밑에 에펠탑 밑에 가서 맨날 식사했대요. 그러니까 정말 예술가적인 발상이죠. 에펠탑 안 보이는 곳에서 나는 식사를 한다. 진짜 뭐 우리 술 먹는 정도도 아니고. 그렇죠. 그때 당시 흉물선 에펠탑 뭐 이거 파리에서 안 보이는 데가 없고 저 꼴보기 싫은데 밥이 안 넘어간다. 그래서 그걸 안 보이는 데서 먹는 데다. 그래서 끝까지 모파상은 나중에 죽을 때까지 그랬다. 에펠탑 난 자기는. 근데 사실 그럴 만한 이유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 그 전까지 우리가 봤던 거는 이게 달라요. 우리의 그 건축 미감이라는 거는 이게 그게 아닙니다. 그죠?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사실 이런 것도 좀 이상한 거고요. 이런 것도 이상한 거고 이게 전형적인 거예요. 원래 이거 우리의 미감은 야 건축물이 말이야지 이래야지 좀 그죠? 이렇게 좀 이게 뭔가 좀 맨날 눈에 익고 익숙하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이런 게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그 있잖아요. 그런 꾸며진 것들. 그런데 이 에펠탑은 이거는 완전 흉물 아니에요. 흉물 그죠? 이게 쇠 파이프 꽂아놓은 거니까 이게 뭐냐? 이거 모파상이 그렇게 반발한 이유가 있고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던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는 많이 봐서 익숙한 거지 사실 그래요. 사실 저도 근데 사실 어릴 때는 그렇다 했어요. 어릴 때는 근데 저게 뭐가 아름답다고 하냐. 높은 건 알겠는데 왜냐면 이게 미적 그래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에펠탑 야 이게 뭐 아름답기까지 할 건 있냐. 어? 그냥 아니 우리가 남산에 가면은 남산 그 타워에서 밑에 보면은 막 철탑이 있어. 전기 철탑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데? 그죠? 그 흉물스러운 전기 철탑, 그죠? 옛날 그 박정희 시대에 지은 철탑들이 있는데, 그거랑 에펠탑이랑 뭐가 다르지? 근데 이게 사실 맞아요. 본질이, 이거 미적 고려가 없는 앙상한 사실 철거라니에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반대했던 이유가 이해는 돼요. 이거 뭐냐. 이걸 우리가 맨날 보고 살아야 되냐. 밥이 안 넘어간다. 거지. 특히 예술가들은. 그런데 그렇게 지은 이유는 있는 거죠. 이유는 이게 쓰러지지 않아야 되니까. 높이 올라가는데 쓰러지지 않아야 되니까 이게 바람. 그래서 철골이 된 거야. 숭숭 구멍을 뚫릴 수밖에 없는 게 이유가 있는 거야, 이게. 그죠? 그래서 철골 구조는 이 미적 고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높이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죠? 지금이야, 300m 뭐 높이 별게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이게 높이가 쉬운 게 아니죠. 300m라는 게. 피라미드 2배 짓는다는 게. 그래서 일단 고공에서의 그 바람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숭숭 뚫리고 지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타워는 이게 미적인 고려가 아니라 공학적 가능성. 그러니까 기술과 공학의 발전상. 야, 우린 2배, 피라미드 2배 세울 수 있다. 높이 올라갔다. 버틴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죠? 아까 이 그림에도 보시는 것처럼, 야, 이게 지금 피라미드 2배야? 이거만 높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지. 미적인 고려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는 그런 의미에서 그냥 흉물스러운 사실 앙상한 철골이잖아요. 그죠? 앙상한. 그때도 위에까지 사람들이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올라갔을 그때도 올라갔죠. 올라갔죠. 올라가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아니, 그래, 요즘은 올라가잖아요. 요즘 올라가죠. 그때는 그 꼭대기까지 물론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1층 정도. 저도 뭐 정확히 모르지만 안 가봐요. 여기 요 정도 여기. 이거만 올라가도 엄청난 거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당시 안전 등의 이유로 해서 우리까지 안 올라가요. 1층, 2층, 3층 그죠? 요 끝에지 이렇게 오늘날 여기까지 오늘날은 올라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은 전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우리는 그 증명, 그죠? 공학적 발전을 증명하는 우리 프랑스 그 힘, 이걸 증명하는 목적이었으니까. 그래서 임시 설치물이에요. 이거는 그냥 그렇다고 당장 쓰러지면 안 되니까 한 20년, 그죠? 딱 20년 기한으로 20년 후에는 철거하기로 예정돼. 임시, 그죠? 아까 그 엑스포 하고 나면 그 건물 뜯어버리는 것처럼, 그죠? 그런 일환으로 그냥 임시로 지은 높이 한번 시범 보여주고 우리 이렇게 지을 수 있다 보여주고 끝나는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래서 1909년 20년 된 다음에 이제 소유권이 파리시로 넘어옵니다. 넘어온 다음에 여기서 시당국은 이거 원래 했으니까 철거해야 되겠지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철거 반대로 사람들이 야 그거 그냥 놔두고 뭐 부셔 해가지고 이거 보기 좋은데 해가지고 이때부터는 철거 반대 여론이 지배적이어서 그냥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해서 오늘날까지 온 건데요. 오늘날에는 문제가 많다 그래요. 이거 보강을 계속 해야 되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그 당시 철로 이게 지금 130년이니까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계속 보강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대요. 그만큼. 어쨌든 근데 파리의 상징이 됐죠. 어쨌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공사비 같은 것도 사실 이것도 그런데요. 이 공사비도 이것도 우리 건축할 항상 얘기 나올 거예요. 이게 공사비. 그죠? 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공사비 문제 이거. 에펠타워 공사비도 이 위원회에서 처음에 우린 한 150만 프랑 정도로 해서 300m 한번 그 니들 계획 내봐라 라고 했는데 에펠이 계산할 때 이거는 150만 프랑은 턱도 없고 650만 프랑은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했을 때는 800만 프랑이 들었다요. 공사 비용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몇 배입니까? 그러니까 위원회에서는 돈을 댈 수가 없잖아요. 세금으로 짓는 건데 그죠?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에펠은 그래 그럼 부족한 공사비는 자신이 내가 내고 물론 이제 회사가 담보로 빌려가지고 내가 내고 대신 20년 동안 운영해서 수익금을 독점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에펠이 요게 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그래서 민자건설이죠. 민자건설에서 한편으로는 도박을 한 건데 사실은 도박에 에펠이 지금 도박을 한 건데 도박에 성공한 거예요. 성공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보러 왔으니까 다들 처음에 반대했는데 짓고 나니까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러 오고 해가지고 세계 박람회에는 커다란 성공을 거두어서 에펠은 대충 그 박람회 당시 수익으로 요 투자비를 회수했고 그 뒤에 이제 20년 동안 엄청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 회사가 에펠 엄청 돈 벌었어요. 이거 가지고. 그래서 근데 20년 뒤에 이제 넘어간 거죠. 소유권이. 그래서 20년 뒤에 이제 철거하려고 했으나 계속 유지가 돼가지고 이제 파리시가 사실은 에펠탑 때문에 돈을 버는 게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런데 돈을 받는 거죠. 올라가는데 돈 받고 뭐 이러는 거죠. 올라가서 입장료 들어가서 하는 거. 멀리서 보는 거야. 돈을 안 받겠죠. 모르는 것도 내야 되니까. 모파상처럼 그럼 맨날 나는 꼴 보기 싫어서 밑에 가서 뭐. 우리 어디 가면 가보니까 롯데 물건 사면서 생각해서. 그래서 그렇게 높이 올라가서 보는 게 시작이 된 거죠. 그것도 하나의 관광으로,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에펠은 크게 성공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성공했는데 또 다른 데서 실패를 해요. 자, 그래서요. 어쨌든 에펠이 역사 이름이 남은 거죠. 이것 때문에 대단한 거죠. 이름 하나 남은 거 가지고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구스타프 시간 다 됐네. 요거 우리가 다음 시간 해야 되나? 요거 모든 사진은 다 나다르가 진짜. 나다르가 찍었죠. 나다르. 에펠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하시겠습니다. 구스타프 에펠. 그래서 에펠이 그렇게 자신이 했던 게 이 사람은 철이 새로운 시대의 핵심 요소. 사실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살았던 사람은 이 기본이 이 건축의 기본은 돌, 나무, 그죠? 이건데 야 철로만 오로지 지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 그래서 철교를 건설하다가 한 40m, 50m 그 당시 가장 높은 철교를 짓다가 에펠탑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게 세 가지, 제일 유명한 게 세 가지, 자유여신상, 에펠타워, 파나마 운하건설. 그래서 자유여신상 먼저 보시면요, 자유여신상 이렇게 이 안에 철골이 구조 요거 철 요거 그죠? 에펠이 설계한 겁니다. 에펠이 이렇게 자유여신상. 정말 에펠은 역사 이름에 남을 일을 했죠. 자, 그런데 크게 실패한 게 파나마 운하예요. 이게 마지막에 실패했어요. 여기서 이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를 건설했던 페르디낭드 드 레셉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원래는 외교관이에요. 외교관. 그러니까 공학자가 아닙니다. 레셉스도 항상 역사책에 나오는데요.
외교관인데 수에즈 운하를 했으니까 야 이제 파나마 운하 요거 뚫으면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 사업권을 따가지고 운하 건설을 했는데 이게 실패했어요. 이게 왜 실패했냐? 말라리아 모기 때문에. 모기 이때 몰랐어요. 말라리아 모기를 말라리아 원인을 몰랐거든요. 이게 왜 걸리는지 몰라가지고. 근데 수에즈랑은 다르잖아요. 수에즈는 사막에다가, 그죠? 이집트는 사막이니까 사막에서 그냥 사람 동원해서 땅 파면은 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나마도 이거 뭐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사람들 동원해서 땅 파면은 뭐 연결되겠다 했는데 땅 파러 보낸 그 인부들이 다 죽는 거지. 이 파나마는 습지고 다른 거예요. 이 그 수에즈하고는요, 사막 쪽하고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자꾸 죽어나가는지 몰랐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게 또 프랑스 사람들 아니에요. 이 프랑스 그 공사 감독관들은 공사하러 가면은 거기서 한 몇 년, 3, 4년 이상 거기서 이제 거주하면서 공사 감독해야 되는데, 자기 집을 꾸밀 때 정원 만들고, 분수 만들고, 분수 만들면 어떻게 돼요? 연못 만들면은 말라리아 모기가 그래서 더 이제 다 그 고위층까지 다 그냥 싹 몰살했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그래서 유명한 일이 말라리아 모기 때문에 그때 원인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저주는 줄 알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신의 저주라 그랬어요. 이게 뭐 이제 저거 진짜 파나마 운하는 몇 차례 실패를 하고. 아니 사실 그게 제일 커요. 그 인력 투입이 그 말라리아 때문에 안 돼가지고. 그래서 원래 거기 이제 이 삽질하러 가시는 분들은 유럽에서도 하층에다 먹고 살 게 없는 사람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레셉스 부하 이 외교관이니까 부하 직원이 이거는 이 신앙심이 약한 인간들이 이 죄를 저지른 인간들이 가서 하니까 이 걸리는 거다. 나는 어릴 때부터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난 잘못한 게 없다. 난 도덕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증명하겠다 해가지고 갔어요. 자원해가지고 자기 가족들 데리고 해서 다 죽었죠. 말라리아 걸려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을 했습니다.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큰 공영에 빠져있어요. 결국에는 이건 안 된다. 여기는 이 수에즈처럼 땅을 팔 수가 없고, 이 수문을 사용해, 나름 에펠은 합리적인 계획을 낸 거죠. 근데 수문을 사용하면 공사비가 확 올라갑니다. 그죠? 단순히 노가다는 거랑 다르잖아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그죠? 파나마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운하가. 했는데, 이게 결국, 이미 돈을 다 써버려가지고 워낙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니까 자금난으로 그 운하 이제 이 건설 회사가 결국 파산합니다. 파산하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재판 걸리죠. 야, 이 자금이 다 어디다 썼느냐, 그죠? 이 돈을 모아가지고 주식 공모해서 투자했는데 이 돈 어디서 썼냐 따지다 보니까 이제 별 얘기 다 나와서 에펠도 너도 이제 이게 돈 막 횡령하고서 잘못 쓴 거 아니냐 해가지고 기소되면서 큰 타격을 받고, 물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는데 에펠 자신은, 그러나 이미 이제 큰 타격을 받아가지고 자기 이제 사업을 은퇴합니다. 그래서 이때 저때 큰 타격을 받아 이게 파나모나 사업으로 마지막 말년에는요. 그래서 어쨌든. 이 에펠은 그렇게 해서 이름을 남겼습니다. 자유의 신상, 에펠탑, 그다음에 파나모나 건설 실패까지. 자, 그래서요. 이제 오늘 그 정도까지 하시고요. 다음번에 이제 더 중요한 우리 이제 철학적, 과학적, 그다음에 예술사적 얘기까지 이제 유리에 대한 얘기를 다음번에 하시겠습니다. 유리. 그러니까 한마디만 결론 내리시자면은요. 그러면 철이 중요하냐? 그게 아니에요. 근데. 철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유리에 있어요. 핵심은 유리의 문명입니다. 유리의 문명. 이게 괜히 쓴 게 아니에요. 유리의 문명. 유리. 우리가 어디 갔죠? 여기 생산력, 문화, 인구 등에서 서구보다 우월했던 다른 문명들이 많아요. 중국, 인도, 비슷한 데 많잖아. 그죠? 근데 아마 그 시점을 잘라가지고 19세기 정도 잘라서 딱 비교해 봤을 때, 아니 뭐가 부족해서 이쪽은 못하고 이쪽 서구 애들이 이거 했느냐. 우리가 아마 그 당시로 돌아가서 잘라서 사회를 들여다보면은 이쪽에는 유리가 있었고 이쪽에 유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질론 유리예요. 핵심적인 유리가 결국 이걸 갈라버린 거야. 서구 사회의 세계 지배를. 자,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이제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고, 자, 수고하셨습니다.